프랑켄슈타인 제1부 5장. 5장은 엘리자베스가 프랑켄슈타인에게 보내는 편지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편지 내용은 생략하고 그 다음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아, 그리운 엘리자베스, 나는 편지를 읽고 나서 외쳤어요. 당장 편지를 써서 가족들의 근심과 불안을 덜어줘야겠어. 공들여 답장을 쓰고 나니 극도로 지치더군요. 하지만 병세는 이미 회복세에 들어섰기 때문에 몸은 계속 좋아졌습니다. 2주가 더 지나자 방 밖에도 나갈 수 있었습니다. 회복한 다음 처음으로 할 일은 클레르바를 대학의 여러 교수에게 소개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마음으로 다잡고 있던 상처들이 건드러져 덧나더군요. 그 운명적인 밤, 연구의 노역이 끝나고 불행이 시작된 그날 밤 이후 나는 자연철학이라는 말만 들어도 극도의 반감을 품게 되었습니다. 평상시에는 꽤 건강에 호전되었지만 화학실험 도구만 보아도 고통스러운 신경증 증세가 다시 도지곤 했습니다. 그걸 본 앙리는 실험 도구들을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으로 몽땅 치워버렸습니다. 친구는 집도 옮겼습니다. 전에 실험실로 쓰던 방을 이제 내가 끔찍해 한다는 것을 알고 나서였지요. 하지만 친구의 이런 배려도 내가 교수들을 찾아가면 다 소용없게 되었습니다. 발트만 교수는 내가 일군 놀라운 과학적 성과를 친절하고 따뜻하게 치하했지만 내게는 고문일 뿐이었습니다. 교수는 내가 그 주제를 싫어한다는 것을 눈치챘지만 진짜 원인은 짐작도 못하고 그저 내 겸양 때문이라고 여기고는 화제를 돌렸습니다. 분명 나를 침묵에서 끌어내려는 시도 같아 보였지요. 내가 뭘 어쩌겠습니까? 기분을 풀어주려는 교수의 의도가 오히려 내게는 끔찍한 고문처럼 다가왔으니 말입니다. 나중에는 마치 그가 나를 천천히 잔인하게 죽이려는 듯 살인 도구들을 눈앞에 느릿느릿 세심하게 늘어놓는다는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교수의 말을 들으며 괴로움에 온몸이 뒤틀렸지만 티를 낼 수도 없었어요. 클레르발은 늘 남의 감정을 예리하게 알아차리는 눈과 마음의 소유자인지라 자신은 과학을 전혀 모른다는 핑계를 대며 이야기를 피했습니다. 그래서 대화는 좀 더 일반적인 화제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친구에게 깊이 감사했지만 입 밖으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클레르발은 놀란 기색이 역력했지만 비밀을 캐묻지 않았습니다. 애정과 존경이 뒤섞인 마음으로 친구를 무한히 사랑했지만 불쑥불쑥 찾아드는 그 사건을 털어놓을 마음은 도저히 생기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세세하게 털어놓으면 기억이 더 깊이 각인될까봐 두려웠으니까요. 하지만 크렘페 교수는 그렇게 만만하고 순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내 상태는 견딜 수 없을 만큼 예민해져 있어서 크렘페 교수의 거칠고 무뚝뚝한 찬사는 발트만 교수의 따스한 칭찬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을 안겼습니다. 이 빌어먹을 친구! 크렘페가 고함을 지르더군요. 아, 클레르발군, 장담하건대 이 친구가 우리를 죄다 멀찌감치 따돌려버렸다니까. 나 참 세상에. 뭐 하지만 사실은 사실이니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코를레우스 아그리파를 복음처럼 신봉하던 젊은이가 이제는 대학 최고의 치성으로 자리를 잡았다네. 저 친구를 빨리 끌어내지 않으면 우리 다들 형편없이 체면을 구기게 될걸? 그렇고 말고. 교수는 내 얼굴에 고통스러운 표정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말을 이어갔어요. 프랑켄슈타인군, 겸손하지. 청년에게는 아주 탁월한 미덕이 아니겠나. 젊은이들은 스스로 지나친 확신을 가지면 안 되는 법이지. 클레르발군, 나도 젊었을 때는 그랬지만 그런 태도는 곧 달아 없어지더군.
그랜페 교수가 자화자찬에 돌입한 덕에 다행히 대화는 나로선 끔찍했던 화제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클레르발은 천성이 자연 철학자와는 거리가 멀었어요. 과학의 세목을 챙기기에는 상상력이 지나치게 예민했죠. 그가 주로 관심 있게 공부한 분야는 언어였습니다. 기초적인 언어 요술을 습득한 다음 제네바로 돌아가 독학으로 새 분야를 개척할 생각이었지요. 프랑스어와 라틴어를 완전히 터득한 다음에는 페르시아어, 아라비아어, 그리고 히브리어에도 관심을 갖더군요. 나는 원래 빈둥거리는 걸 참지 못하는 사람인데 이제 과거를 돌이키고 싶지도 않고 예전에 하던 공부도 끔찍해 하던 터라 친구와 같이 언어 공부를 하면서 큰 위안을 얻었습니다. 동양 연구자들의 책을 지식뿐만 아니라 위안까지 주었습니다. 이들의 애수는 내 마음을 차분하게 했고 그들이 느낀 기쁨에는 다른 나라 저자들을 공부할 때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공매함도 있었습니다. 이들의 글을 읽으며 인생은 마치 따사로운 태양과 장미 꽃밭처럼 보였어요. 당당한 적의 미소와 찡그림, 그리고 마음을 태워버리는 불 가운데 있는 인생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스와 로마의 남성적이고 영혼적인 시와는 딴판이었습니다. 공부하면서 여름이 지났고 제네바 귀향 날짜는 늦가을로 잡았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사건으로 날짜가 지연되고 겨울과 눈 때문에 길까지 막혀 제네바 행은 이듬해 봄까지 미루어졌지요. 귀향이 늦어져 마음이 몹시 쓰라렸습니다. 고향과 사랑하는 친구들이 지독히 그리웠거든요. 고향 가는 길을 한참 미룬 것은 원래는 클레르발이 낯선 고장 사람들과 친해지기도 전에 그를 두고 떠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겨울은 즐겁게 지냈고 게다가 봄은 유난히 늦었지만 지각을 보상하고도 남을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어느새 5월이 왔습니다. 출발일을 확정할 편지를 날마다 고대했습니다. 그때 클레르발이 잉골슈타드 근교 도보 여행을 하면서 내가 오랫동안 살았던 나라에 작별을 고하자는 제안을 하더군요.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원래 운동을 좋아했고 고향의 자연 풍광을 따라 걸었을 때도 클레르발은 가장 좋은 동행이었으니까요. 둘이 함께 2주간 도보 여행을 만끽했습니다. 건강과 원기는 이미 오래전에 회복되었지만 좋은 공기를 마시면서 여행하는 동안 자연스레 여러 경험을 하고 법과 대화를 나누니 한층 더 기운이 나더군요. 전에는 공부에 골몰하느라 사람들과 교류를 피하며 지낸 탓에 나는 사교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클레르발은 내 마음속에 있던 더 건강한 감정들을 이끌어냈습니다. 다시 한번 자연과 아이들의 명랑한 얼굴을 애정하도록 가르쳐 준 겁니다. 정말 훌륭한 친구였지요. 그는 진심을 다해 애정을 베풀었고 내 정신을 자기 자신과 같은 상태로 끌어올리려고 고분분투했습니다. 이기적으로 연구에만 몰두하던 나는 유연함도 잃고 잔뜩 편협해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친구의 따스한 도움과 애정 덕에 감각은 따뜻해지고 활짝 열렸습니다. 이제 사랑을 줄 줄도 알고 모두의 사랑을 받으며 슬픔도 근심도 없던 몇 해 전의 행복한 존재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다시 행복해지자 무생물인 자연에도 견줄 수 없는 기쁨이 느껴지더군요. 맑은 하늘과 녹음이 짙은 들판을 보면 황홀한 기쁨에 가슴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봄은 찬란했습니다. 봄꽃이 산울타리를 활짝 피고 여름꽃은 벌써 꽃망울을 틔우고 있었습니다. 제 아무리 벗어나려 해도 무시무시한 힘에 짓눌려 이전 생각들은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못했습니다. 앙리는 내가 쾌활함을 다시 찾았다며 다행스러워했고 진심으로 함께 기뻐했습니다.
자기 영혼을 채우는 감각을 표현하면서 나를 즐겁게 해주려고 애썼지요. 클레르발의 창의성은 진정 놀라웠습니다. 그의 대화는 상상력으로 충만했고 페르시아와 아라비아 작가들을 따라 기막힌 공상과 정념 가득한 이야기를 지어내기도 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시를 읊어주거나 다른 논쟁에 나를 끌어들인 다음 기발한 독창력으로 자기 논지를 뒷받침했지요. 일요일 오후에 여행을 끝내고 대학으로 돌아왔습니다. 농부들은 춤을 추고 있었고 마주친 사람들 누구나 즐겁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나 역시 덩달아 제어할 수 없는 환희로 마음이 한없이 날아올랐습니다.